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리일규 참사 탈북 이후에 추가로 7명의 북한 외교관, 무역관계 해외 파견자들에 연이어 집단 탈북한 사실을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일규 참사 이후에 우리는 이제 북한 고위급이 대한민국에 받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일규 씨는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태영호 처장이 포함해서 외교부에서 활동하신 분들은 이제 얼굴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신속하게 이 사실을 밝혀내서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공개된 북한 외교관 외에 최고위급 해외 파견자들이 연이어 탈북하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었는데, 리일규 참사 이후에 북한 외교관이 추가로 7명이 이탈한 소식을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3분 정도는 아마 미국 쪽에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4분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탈한 북한 외교관들은 프랑스,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런 중지에서 아마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도 이제 이탈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가정 문제나 또 북한 내부의 신변 문제 때문에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상을 저희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일규 참사 이후에 7명 정도가 추가로 성공한 사례가 되는 거지요. 이건 또 엄청난 숫자입니다. 7명이 많은 것 같지만 작년에 중국에서만 600명의 북한 해외 파견자들이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북한에 끌려간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의 외교 라인은 총체적으로 붕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이 붕괴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붕괴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바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외교 공간,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해외 조직들이 이제 붕괴가 되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 인력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거의 지금 기회를 못 잡을 뿐이지 거의 100%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탈북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리대사, 조성길 이탈리아 북한 대리대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류현우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장인 어른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금고지기 39호실 실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완전한 오른팔, 돈을 관리하는 핵심 중의 핵심의 사위가 딸이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김정은의 정권의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공개된 외교관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다 보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 내부에서 누구를 믿고 해외로 파견할 상대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보내게 되면 다 도망갈 준비하니까 누굴 믿고 누굴 내보내겠나, 이런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데, 북한 내부는 지금 아수라판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이걸 지켜줘야 되는데 해외에 내보내면 다 도망가니까, 이거는 북한이라고 나라가 완전히 망조에 들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원래는 이제 가족을 함께 보냈는데 도망갈까봐 가족 중에, 특히 자식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북한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 믿는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류현우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장인어른이 39호 실장이 때문에 가족을 전부 다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김정은이가 특별하게 믿는 사람 믿어서 가족을 같이 내보냈는데 몽땅 다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가족을 인질로 잡고 내보내는 이런 인질 정책까지 감수하고 지금 다 도망을 가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는 북한 정권이 거의 망하는 길에 진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리일규 참사 이후에 7명의 북한 우리 알만한 외교관급 고위층 탈북자가 추가로 이탈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잘 나가던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었어도 출세의 길을 걸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던 북한 엘리트들은 왜 탈북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엘리트층이 떠나는 북한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벙커버스터에서는 지난해 말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와의 심층 대담을 통해 북한 체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는 북한에 돌아가면 국장이 됐을 수도 있고 한 2-3년 있으면 또 부상이 됐을 수도 있었죠. 나름 잘 나가는 인생을 산 건 맞습니다. 김정은 체제 불만 높다는데 20대의 젊은 나이에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김정은. 북한 주민들도 처음에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 그리고 외국 유학도 했겠다, 또 군 복무도 해서 사람이 뭔가 고생도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김정은이 주민들의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핵,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 김정은 체제에 좀 불만이 많습니까? 끊임없는 핵,
미사일 시험, 그 다음에 장성택 처형과 더불어 이어진 공포 정치. 2중 3중의 감시 통제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역시 저 사람도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기대감이 허물어진 동시에 환멸이 같이 들어왔고 주민들의 삶이 지금 집권해서 한 12년 됐는데 12년 동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나는 일체 상관 안 할게 하면 더 좀 낫겠는데 사사건건이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면서 제안을 하니까 그게 상당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불만이 반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갑적인 통치로 불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공개 처형을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이나 반감은 가져도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을 못하고 그냥 끙끙 속으로 앓고 있죠. 누적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정권을 향해 폭발할 수 있을까?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리일규 전 참사는 임계점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원래 속담에도 아침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둡고 밧줄도 지나치게 잡아당기면 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얼마나 주민들이 억압받고 눌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게 한계가 다 있는 법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임계점까지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를 돌이켜봐도 어느 역사의 어느 갈피에도 독재자가 영원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임계점 말씀하셨지만 북한과 같은 체제는 내부에서 반발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임계점이 가는가 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내부가 터지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2중 3중의 감시 통제, 내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하는 생각을 상대방하고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들고 일어나봤자 나 하나의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될 때 저 사람들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도 나처럼 이 정권의 반감을 가지고 언제든 들고 일어나서 싸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건 곧 붕괴의 시작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아직 충성파도 있지 않습니까? 충성파 당연히 있습니다. 충성파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세습 정치, 세습 제도를 유지하는데 손에 피를 많이 흘린 상위 1%도 안 될 겁니다. 당 중앙위 조직 지도부 일꾼들이나 국가보위성이라든가 보안성도 그렇게까지 충성파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실제로 김정은 체제와 함께 몰락해야 되는 운명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한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텔레비전을 보면 김정은을 보고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상화 교육 탓이겠지만 이런 사람들도 충성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는 그건 단편적인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저 사람이 끝나고 좀 다른 세대가 와서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자기네가 신으로 생각하면서 신격화 받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눈물은 그 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허무해지는 거죠. 일부 충성파의 지지 위에 포갑적 통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김정은, 이런 김정은 정권이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답변 드릴게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보다 한류가 한 2배, 3배, 한 10배 더 북한은 한류를 두려워할 겁니다. 한류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면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한류가 그 사회주의 사상을 다 뽑았어요.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세뇌 교육으로 자리 잡은 우상화 충성심 이걸 한류가 다 뽑았어요. 북한은 이런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이 그것입니다. 남한 드라마 보고 노래 부르고 남한 말투를 쓰기만 해도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엄청난 법입니다. 리일규 전 참사가 말한 대로 북한 내부가 민심 폭발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포갑적 통치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현재로서는 균열의 가능성을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트층을 비롯해 수만 명의 국민들이 국가가 싫어서 떠나는 체제라면 그 체제가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로부터 민심은 항상 천심이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